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실을 대표이자 레터스의 전문 강사인 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을 통한 통합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CAD, 모델링, 샷까지 한 번에 한 파일에서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실 소개입니다. 스페이스실은 오프라인 교육도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교로 이제 진행을 한 것은 중앙대학교 공간연출과 대학원 앤스케이프 특강, 그리고 이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교에서 이제 앤스케이프 특강을 2024년 5월과 4월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출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로고 디자인이란 곳에서 이제 앤스케이프 기업 출강, 그리고 DF 디자인, 라보토리, 스티븐 리치 앤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개선 인테리어 등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업계들에서 이제 기업에 가서 출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레터스에서 온라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터스에서는 최근에 리뉴얼된 건축과 인테리어를 한 번에 잡는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 강의가 새롭게 리뉴얼이 됐고요. 해당 강의는 스케치업 2023과 2024를 통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으니까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앤스케이프를 한번 배워볼 수 있겠죠. 저의 강의가 이제 레터스에 앤스케이프 기본편 그리고 심화편 두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도 스페이스실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CG 쪽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상업 인테리어도 부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맥앤스페이스라는 곳과 연계를 해서 상업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산의 바우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현재 아주 이제 핫한 공간이 돼서 여러분들도 부산에 가실 때 많이 찾아가실 건데 이 공간에 가셨을 때 저분이 하신 곳이구나 라고 한번 떠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이제 해운대의 된장네옴이라는 곳에 이제 CG 디자인과 CG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인테리어 CG도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샷들은 세 가지 대표 샷들인데요. 왼쪽 샷은 이제 스케치업 앤스케이프를 가지고 부산 화명동에 위치한 레지던스 엘가를 이제 제작을 해본 것이고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앤스케이프 기본편 강의 예제로도 사용된 예제입니다. 가운데 예제는 이제 새로운 렌더러인 딥5를 통해서도 한번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래픽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실험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샷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AI도 같이 이용을 해서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AI를 통해서 같이 샷을 만들어 본 대표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용 컴퓨터 제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 혹은 인테리어 실무 혹은 학생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부품들도 너무 많고 또 조립 컴퓨터를 제작해서 사용해야 되기에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스페이스실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업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델링과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Q&A 섹션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통한 모델링 도면을 모두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저는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제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한 개의 모델링 파일에서 도면에서 모델링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분명 이제 건축 스케일로 만약에 넘어가고 허가건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CAD까지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인테리어 상업 디자인, 홈 디자인 그리고 이제 건축의 이제 그 허가 이전 단계에서는 이 CAD 작업만
CAD 작업을 따로 진행하고 또 모델링도 따로 진행을 하고 또 모델링을 하고 나서 변경된 게 있으면 또 CAD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스케치업 안에 다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굉장히 쓰기 어렵고 번거로운 게 있으니까 저는 스케치업을 통해서 이 BIM 시스템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한 지 실무에서 사용한 지가 이제 4년 이상 됐으니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파일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3D 모델링을 변경했을 때 CAD 파일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따로 다시 만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미팅 때는 이 도면 파일을 뽑아내서 클라이언트한테 드리고, 그리고 샷도 바로바로 이제 모델링을 바꿨으니까 샷도 같이 바뀌어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 렌더를 해서 다시 뽑아드리고, 모델링도 이제 그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사실상 모델링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전환이 되는 그야말로 BIM 시스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수정을 통해서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실측한 데이터와 현장에서 한 데이터가 맞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샵 드로잉이라든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감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모델링을 바꿔서 CAD까지 뽑아낸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덜게 되지만 CAD를 먼저 수정하고 모델링도 바꿔야 된다면 굉장히 이 과정이 2배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 그 시간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테리어 필드에서 탁월하다는 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기가 짧고 수정도 굉장히 많은,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회사 혹은 프로세스에서 적용하신다면 굉장히 빠른 효율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팁을 이제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 팁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를 이제 미리 아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왼손으로 다 할 수 있는 모델링 스케치업 단축키들입니다. Shift-D도 이제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Shift-D 왼손으로 한 번에 크게 뻗지 않고도 할 수가 있죠. Hide Rest of Model, 나머지 개체 숨기기는 이제 Shift-D로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뒀고요. 요런 거는 이제 스크린샷이나 캡처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Rotate도 원래 R이나 뭐 다른 키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Q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Rotate도 이렇게 바꿔놨고요. 특히 딜리트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딜리트 키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해야 되면 제 오른손이 가야 되거나 아니면 왼손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A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A만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하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앤 풀이 원래 P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W로 해놨습니다. 푸시 앤 풀에 W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바꾸면 조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거를 여러분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plod는 보통 이거를 단축키로 지정을 해두지 않는데 이제 우클릭을 한 다음에 Explod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는 X로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씬을 잡을 때 보여드릴 거지만 저는 Shift G를 통해서 화각, Field of View라고 하는 화각을 조절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Two Point Perspective 같은 경우에는 이소실점이죠. 이소실점을 통해서 바로 씬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F3번을 통해서 지정을 해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샷을 찍거나 뭐 렌더를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설정이니까 여러분도 꼭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무브입니다. 무브가 원래 M으로 돼 있어서 멀거든요. 이것도 V로 조금 가까이에서 MOVE 할 때 V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기도 쉽게 V로 진행을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add scene, create add scene, 씬을 저장하는 거 저는 F4번으로 지정을 해뒀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 해두시면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F4번 누르면 한 번에 씬이 저장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제작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면에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실무에서 만나는 상황들은 이렇게 이미지된 자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가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원룸 평면도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아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1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가 날아가게 되면은 그 파일을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소생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이 기준점이 되는 문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91이라는 이 치수가 나왔는데 문이 291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스텐스를 통해서 291을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900을 타입을 했습니다. 900 정도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Do you want to resize the model 해서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291이 이제 900으로 바꾸겠냐라는 말이니까 Yes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 문을 재개되면 9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익스플로드를 통해서 이 PNG 이미지 파일을 한번 터뜨려서 그룹을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락을 시켜주는 겁니다. 얘가 계속 잡히면 스냅에 잡히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락을 통해서 스냅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파일을 제가 잠시 껐는데 이 프로파일을 끄는 것은 스케치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유용하냐? 프로파일은 아웃라인에 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두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것도 다 데이터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프로파일을 아예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스케치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 스타일의 에딧에 들어가서 엣지스의 프로파일을 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쾌적하게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쪽 면에서 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면을 만들 때는 저는 렉탱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바로 그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스냅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저는 짝짝 만들어서 이렇게 일단 푸시풀을 진행을 할 겁니다. 푸시풀은 저는 2500 정도로 일단 임의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시풀을 한번 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같은 푸시풀 헤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인데 이제 이렇게 아까 하나의 그룹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 새롭게 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벽이 하나로 다 뭉쳐져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벽을 한 벽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귀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모델링에서 끝나는 작업이라면 번거로운 건 맞지만 나중에 렌더링 하게 된다면 여기 벽체마다 맵핑이 다 다르게 들어갈 거고 수정 사항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데이터 측면 그리고 작업 효율에서도 좀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벽체를 쭉쭉쭉쭉 만들어 갈 거예요. 벽체를 만들었을 때는 저는 아까 익스플로드를 해서 이렇게 제가 도면 밑에 깔아둔 도면을 보면서 이제 벽체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을 잡아서 끝에 이제 하나씩 가서 이제 벽체를 하나씩 올려 볼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벽체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을 하나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축을 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위에 거, 초록색 혹은 빨간색 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렉탱글을 만들 때 다른 데로 스냅이 잡히지 않고 해당 축에 지정이 돼서 고정이 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도 쉽게 그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축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풀을 통해서 아까 지정해 이미 만들어둔 헤이트랑 높이랑 같이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이쪽에 이제 거의 다 원룸이니까 굉장히 빠르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벽체도 똑같이 쭉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룹까지 하는 거. 스케치업에서는 거의 다 그룹을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그룹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니까 요거 꼭 잊지 마세요. 그룹이 생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에어컨실 실외기가 들어가는 실도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90도를 돌려서 다시 만들지 않고 그냥 이미 만들어진 벽을 로테이트 복사를 해서 만드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탱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런 실들은 쭉쭉쭉 올려주고, 꼭 만든 다음에는 3번 클릭을 해서 전체 잡고 그룹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화장실 벽면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했던 것처럼 이제 90도 로테이트를 돌리고 컨트롤 무브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 한번 터트리고 푸시풀로 조절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이건 배속이 아니고 제 실제 작업 속도보다 조금 느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위해서는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는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벽체는 대부분 만들어졌고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저쪽에 창문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하이드를 한번 시킬 겁니다. 하이드를 해서 벽체가 창문이 들어갈 위치를 확인해 준 다음에 일단 여기에 맞게 줄여줍니다. 네, 벽체를 저런 식으로 줄여주고 쟤를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컨트롤 무브 상태로 가서 저기 벽체 올리는 곳에서 이제 다시 객체를 지정해주고 터트린 다음에 푸시풀, 그리고 푸시풀이 끝났으면 항상 3번 트리플 클릭을 해서 그룹까지 지어주고, 저기 실외기실에 이제 창이 들어오는 곳까지 해주고요. 자, 창이 전체 통창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원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칸이 조금 더 높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한 7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있겠죠. 근데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이 폭이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2000이 확보되도록 저는 200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원룸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측 데이터에 맞게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창문이 들어가면 됩니다. 창문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맞게 저는 구획을 조금 나눠 줄 겁니다. 면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면을 만들고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룹을 짓고 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는 이 모션이 여기서 하나 들어간 게 아까 Shift D, Hide Rest of Model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Hide Rest of Model은 여러분들 화면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룹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객체들이 원래 보이는 게 여러분들의 화면이었다면 저는 지금 안 보이죠. 왜냐하면 Hide Rest of Model을 기능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Hide Rest of Model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수정하고 있는 그룹 외의 객체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같은 컴포넌트 속성을 가진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기 굉장히 용이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면을 나눠줄 거고요. 총 3개 창이 3개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무브를 통해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한쪽 면은 이렇게 창이 2개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요. 저는 여기서 뭐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Lattice Maker이라는 루비를 통해서 하나 제작을 해볼 겁니다. 특히 스케치업에서는 루비라는 좋은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Enscape라는 렌더링 프로그램 혹은 Vlay도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케치업을 켜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만든 혹은 회사들에서 만든 어떤 그 코딩의 집합체들을 여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루비라고 스케치업에서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Lattice Maker은 이런 창문을 쉽게 만드는 루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Lattice Maker의 특징은 이렇게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전체 면을 선택하고 선도 선택을 한 다음에 Lattice Maker를 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치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간편하게 창문 틀이 다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뚝딱 원클릭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루비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면을 만들고 천장면도 만들고 또 항상 저는 그룹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께도 꼭 주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두께도 주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두께를 주셔야 명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렌더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전체 그룹을 잡고 Make Component를 통해서 이 유닛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원룸은 원룸 하나로 있지 않죠. 원룸은 이건 오피스텔 도면이니까 오피스텔은 뭐 한 층에 5개 층, 보통 5개 층에 있고 이게 한 20개 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이 그룹 상태를 계속 만약에 곱하기 5를 하고 층수도 20개 층으로 만든다면 만약에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다시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컴포넌트로 유닛을 만들어 두고 배치를 다 한다면 이 컴포넌트 하나만 수정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도 굉장히 스케치업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꼭 숙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고 이 유닛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이 유닛을 저는 복사를 할 겁니다. 무브를 하고 지점 잡은 다음에 컨트롤까지 하고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OX를 타입하면 5개가 바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찬가지로 밑에서 20개를 복사를 하면 이렇게 오피스텔 한 동이 뚝딱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바로 유닛이 다 나왔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뒤에 뭐 로비층도 있어야 될 거고 뭐 호텔이 아니고 코어층도 있어야 될 거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실외기 쪽에 이제 이 실외기 쪽에 이제 창문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푸시풀을 통해서 하고 전체 창이 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만큼 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탱글을 하고 항상 면을 만든 다음에 그룹을 해서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것을 습관화 들이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이제 지우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틀부터 저는 만들었습니다. 틀부터 만들고 안에 거 면을 지우고 두께를 주면 이제 틀이 생기잖아요. 이 틀에 이제 이 루버를 만들기 위해서 면을 더블 클릭해서 면만 뽑아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제자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루버를 하나 만들고요. 루버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20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바로 나오죠. 근데 지금 밖에서 보니까 이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저 위치를 창문의 그 위치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푸시풀을 한번 해서 하고 이 실외기 창도 같이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이 남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푸시풀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에서 모델 상에서 굉장히 다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모델링은 여기서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도면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면은 어떻게 만들까? 아니 이제 유닛을 하나 뽑아옵니다. 네. 저기서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필요 없는 데이터도 조금 많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객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기 위해서 유닛을 하나 뽑아왔어요. 지금 스냅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저는 여기 원점에다가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섹션 기능입니다. 섹션을 통해서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섹션 도면 우리가 아는 평면도는 보통 1200 높이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에 섹션을 같이 무브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1200만큼만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도면의 그 높이가 딱 될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도면이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얼라인 뷰를 통해서 우클릭 얼라인 뷰를 통해서 바로 위에서 평행하게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뷰를 통해서 이제 뷰가 아니고 카메라의 패러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아까 약간 3D처럼 보이는 걸 2D 평면도로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면도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디멘션을 통해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스케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멘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X, 컨트롤 Shift V로 통칭되는 제자리 붙여넣기를 하게 된다면 스케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케치업에서도 약간의 트릭으로 또 예전부터 남아 있는 건데 이 디멘션이 원래는 저렇게 스케일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잘라내고 붙여넣기를 하면 저렇게 스케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평면도로 만든 다음에 스케일을 통해서 쭉쭉쭉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도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스케일 디멘션을 하나 튕겨주고 요거를 컨트롤 X 제자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고 또 스케일만큼 여기 저희가 원하는 치수선만큼 그대로 쭉쭉 뽑아줄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자리 붙여넣기 하고 스케일
스케일 해서 배치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도면에 알맞는 씬이 하나 만들어지죠. 네. 네, 모델 인포에 지금 들어가서 디멘션에 대한 설정들을 조금 바꿀 겁니다. 아까 유닛에 보시면 유닛에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을 체크를 모델 인포의 유닛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이 디멘션의 밀리미터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도면의 그 치수선과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제하고 난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디멘션스에 들어갑니다. 디멘션에 들어가서 Align to Dimension Line에 Above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치수선의 숫자 있잖아요. 숫자가 치수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꿨는데 바로 연동이 안 됐죠. 그거는 바로 Select All Dimensions를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pdate Selected Dimensions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요거까지 하시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세팅은 다 완료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도면의 그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스타일을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씬을 하나 잡고 갈 건데요.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Align View를 통해서 위에서 보고 스타일에 내려가서 셀렛에서 Hidden Line인 이 스타일을 변경을 해서 엑시스를 끌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도면의 그 느낌이 나오게 되죠. 네, 여기서 씬을 하나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씬은 아까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Add Scene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Add Scene을 통해서 씬을 저장하게 되면 항상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도면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Rename을 통해서 Plan을 지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씬을 하나 찍어 볼 겁니다. 네, 나머지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하이드를 해주시고 내부 씬과 외부 씬 하나씩 이제 지정을 해둘 겁니다. 지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건 섹션이 켜져 있기 때문이었고 지금 다시 들어가서 유닛 한 개에 들어가서 내부 씬을 하나 간단하게 하나 찍을 겁니다.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서 이 내부 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자, 지금 포지션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돌렸고요. 자, 지금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화각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롤을 통해서 갔지만 저는 Shift G 카메라를 통해서 화각을 70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화각이 조금 더 넓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자, 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Align View를 통해서 평행하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씬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씬을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화각도 조금 바꾸신 다음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Add Scene을 통해서 씬을 저장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스케치업 2024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Ambient Occlusion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노의 어떤 그 자체 렌더랑 조금 비교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Ambient Occlusion이라는 용어들은 렌더러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보이는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부 투시도에서 이 모서리 부분들 있죠. 모서리 부분들이 음영을 지게 해서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샷을 렌더를 돌리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샷을 그냥 간단하게 뽑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앰비언 오클루전까지 켜주시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씬을 저는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해야 반영이 계속됩니다. 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외부 투시도 샷을 하나 잡을 겁니다. 자, 외부 투시도 샷을 잡기 위해서 적정 위치에서 가주시고요. 저는 이 위치를 2포인트로 잡을 겁니다. 2포인트를 잡을 때 마우스 클릭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2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다시 Shift G를 통해서 Shift 힐 클릭을 통해서 씬을 잡아주시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하이드를 해주시고 씬을 마찬가지로 Add Scene을 통해서 씬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Rename을 통해서 Out, 아까 했던 거는 이제 In이겠죠. 네, Rename을 통해서 In 해서 그러면 세 가지가 동시에 한 파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플랜을 누르면 플랜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을 누르면은 뭐 In
아까 인테리어 씬이 나올 거고 아웃스 나오면 아웃사이드, 익스테리어가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통합 렌더링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페이스 스타일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앰비언 오클루전, 요게 2024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2024를 사용하시는데 아직 써보시지 않았다면 요거 한번 내부 투시도에서 한번 켜보시면 꽤나 괜찮은 씬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미지부터 모델링, 도면까지 이제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요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수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도면으로 바로 씬을 넘기게 되면 모델링도 바뀌어 있으니까 도면은 제가 치수선만 조금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외부 익스테리어는 계속 이제 같이 모델링 변경되면서 같이 바뀔 거니까 한 번에 다 뽑아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V-Ray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D5나 뭐 스케치업, 엔스케이프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Q&A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휘경 님이 질문해 주신 것부터 보겠습니다. 씬 예쁘게 잡는 팁이 있을까요? 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각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ield of View라고 영어 표현에서는 FOV라고 하기도 하고 Field of View 그리고 화각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인테리어에서 잡는 FOV와 익스테리어에서 잡는 FOV가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보통 저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할 때 엔스케이프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내부 씬에서는 FOV는 90도로 지정을 해두고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90도로 작업을 해보시면 왜곡이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눈의 화각은 굉장히 더 넓습니다. 근데 모델링 씬에서 보자니까 조금 더 왜곡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90도로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보는 거와 조금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90도로 가고, 일단 씬은 모델링 디자인이나 뭐 이런 클라이언트 미팅 때는 90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뭐 렌더링도 다 진행을 했다고 칩시다. 이제 최종 샷,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위한 샷으로 한다 하면은 저는 45도부터 50도, 55도, 65도씩으로 조금 낮게 지정을 해서 5도 정도씩 올려갑니다. 그렇게 좀 클로즈업 시그널을 찍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사진 작가분들이 찍은 것처럼 외부 투시도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팁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꼭 전면에서 찍을 필요도 없죠. 약간 틀어서 찍게 되면은 이게 조금 좋은 화각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 투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냐? 보통 저는 이런 아까 20층짜리 큰 건물일 경우에는 70도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70도 이상이니까 90도 이상, 그리고 한 120도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큰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이 화각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조금 더 많이 가셔도 됩니다. 100도 이상으로 과감하게 넘어가시면서 씬을 잡아보시고, 이게 근데 너무 이제 한 130도, 140도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뾰족해지거든요.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씬을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카메라 포지션이라고 하는 우리 눈높이입니다. 눈높이가 너무 사람 눈높이보다 높게 되면 사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조금 낮춰서 찍거나 일부러 높게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스케치업 씬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씬을 한번 잡아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이제 CG 씬이든 아니면 뭐 건축 사진가든 아니면 그냥 중공 사진이든 실제 사진이든 CG 씬이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잘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 실제 레퍼런스와 조금 유사하게 FOV, Field of View도 잡아보시고 카메라 위치도 한번 잡아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느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정일용님 질문입니다. 3000 스캔 데이터에서 스케치업 모델링을 하시는지요? 스캔 데이터의 스케치업 모델링 팁이 있을까요?
요거 이제 스케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데이터들을 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실무에서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스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사용하면은 이제 실측 데이터를 할 때도 스캔 데이터를 전부 다 뽑아서 클라우드 데이터 뽑아서 모델링화 시키면 이 안목 치수를 잴 때도 이 치수 데이터들을 조금 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실무에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CG적으로 조금 접근을 한다면 외부 투시도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드론 데이터로 이제 씬을 다 뽑아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뽑아낸다면 우리가 3D 모델링을 일일이 다 심을 필요 없이 그 외부 데이터를 그대로 들고 오면 되니까 훨씬 더 조감도나 외부 투시도를 뽑을 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CG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밑에 분부터 할게요. 박완주님 질문입니다. API를 활용한 협업 확장에 대한 기능이 궁금합니다. 보다 확장된 협업이 가능할까요?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캔 데이터랑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특히 요즘은 AI 데이터,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루마 AI나 뭐 그런 런투웨이, 크레아 뭐 이런 식으로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뭐 뽑아낸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서 들고 오는 방법도 있고 뭐 따로 이미지 만든 것을 뭐 영상화 시킬 수도 있고 뭐 새롭게 뭐 디자인에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기 나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열님의 질문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스케치업을 통해 3D로 일괄 변환한가요? 에서 기존 2D 데이터라고 하시면 뭐 CAD나 뭐 그림 데이터 뭐 이런 거겠죠. 보통 제가 이제 PDF나 이런 일반 그림 도면들 있잖아요. 옛날에 만든 도면들 그런 거 이제 스캔본을 떴다 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선 데이터만 조금 변화를 해서 가져옵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일러에서 선을 추적을 해서 그걸 PDF 파일이나 뭐 CAD 파일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컨버티오라는 이제 무료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선만 뽑아내서 그렇게 뽑아내서 스케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런 기존 2D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3D 환경으로 뽑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깔고 새롭게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한나님, 도시 재생이다, 리모델링이다, 다양한 공간이 재생 혹은 리하우징 되고 있는데 요즘 핫한 공간을 스케치업으로 디자인 사례는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한국 인테리어에서는 스케치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맥스 V-Ray였겠죠. 맥스 V-Ray를 통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스케치업 그 다음에는 스케치업 V-Ray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업 앤스케이프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필드에서는 굉장히 그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 건축 필드에서는 스케치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만약에 실무자분들이라면 그냥 아실 거니까 이게 도시재생 혹은 리모델링 사업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필드에서 뭐 웬만한 것은 스케치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일단 기본 전제로 깔아서 생각을 하셔도 뭐 거의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조금 뭐 곡선 공간이라든지 굉장히 뭔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들어갔다면 그건 라이노의 그래스호퍼가 굉장히 큰 비중이 들어갔을 거니까 이건 라이노로 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 프로젝트만 보고 이게 스케치업을 했을까 라이노를 했을까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만약에 그게 파라메트릭이라면 라이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한국에서는 스케치업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업이 라이센스 비용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요소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라이센스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설문을 하실 때 이제 같이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이 스케치업 자체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에서 알려드린 것들 이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푸시풀, 레탱글 만들고 축 고정하고 푸시풀하고 그룹 짓는 것만 잘 하셔도 비전공자들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저는 스케치업이고 또 이거는 바로 전공자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현업에선 스케치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툴을 사용하다가 다시 넘어오는 것보다 굉장히 또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라이센스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거를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요. 따로 비용 구매를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2023 유저였다가도 2024가 나오면 2024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케치업은 주로 도면 설계에서만 쓰이는지요?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그 셀프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보시면 이런 스케치업 화면을 놔두고 모델링 화면 놔두고 가구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컨셉 디자인을 나는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종종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스케치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두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툴이니까 한번 꼭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범용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런 공간 디자인을 하는 모든 필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무대 세팅, 영화 디자인, 영화 무대 세팅 뭐 이런 쪽에서도 공간을 이제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이제 범용성이 높은 스케치업을 통해서 모델링하고 뭐 V-Ray나 앤스케이프를 통해서 제작하고 뭐 전시 쪽에서도 지금은 맥스 쪽의 영향력이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점점 스케치업 앤스로 넘어와서 같이 이제 변환되고 있다는 점도 뭐 주목할 만합니다. 꼭 앤스케이프 렌더러만 쓰지 않고 다른 렌더러와 궁합도 좋습니다. 네, 궁합이 왜냐하면 V-Ray가 이제 맥스 V-Ray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스케치업 V-Ray로 이제 한번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스케치업에서도 V-Ray가 굉장히 호환성이 좋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맥스가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 너무 높았거든요. 그리고 뭐 숙련자분들도 어려워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쉽게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 그리고 다른 분들도 빠르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해서 스케치업이 선택이 됐고 그게 또 다른 프로그램과도 호환성이 괜찮으니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앤스케이프뿐만 아니라 V-Ray도 있고요. 뭐 D5도 있고요. 뭐 트윈모션도 있고요. 트윈모션도 같은 맥락으로 데이터만 내보내면 트윈모션에서 열 수 있고 D5도 거기서 뭐 싱크 기능도 있지만 이 모델링을 내보내서 거기서 열면 되고요. 뭐 루미온도 마찬가지로 스케치업 데이터를 내보내서 루미온에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한 렌더러에서는 다 호환이 된다고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수님의 이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스케치업을 사용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스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20분 전에 이제 올리신 거니까 제 세미나를 한번 이제 보셨다면 이런 이 단축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기업 출강 나가서도 말씀드린 것은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 스케치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룹을 잘하자. 네, 그룹을 이제 잘 못하게 되면 그거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단축키를 좀 잘 사용하자. 자, 단축키만 하는 것만으로도 모델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끄기. 프로파일 끄는 것만 해도 렉이 덜 걸리고 렉이 덜 걸린다는 것은 튕기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가 스케치업 도면에서 끝날 수 있는 거는 그냥 빨리 여기서 끝내자라고 내부적으로 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캐드 도면 물론 좋죠. 전문적이고 좋지만 뭐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 치수도 이런 것들은 그냥 스케치업에서 빠르게 뽑아내고 넘겨주는 게 굉장히 빠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캐드 도면에서 다 작업을 해서 하려니까 이제 작업자들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모델링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끝내자라고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같이 한번 얘기를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자. 주영선님의 제 질문입니다. 스케치업이 다양한 공간 중에서 가장 자신 있고 특화된 공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스케치업은 이러이러한 공간에서 최고다라는 것이 있는지요? 사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중에 조한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이
자, 이런 이제 편견 혹은 이제 뭐 진실이 있긴 합니다. 스케치업은 박스 형태의 모델링에서 강하다. 라이노는 반면에 곡선에서 약한데 라이노는 이런 유동적인 곡선 면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게 뭐 어느 정도 정설로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스케치업에서도 곡면을 다 구현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긴 하죠. 라이노는 그런 숙련된 기술이 조금 덜 해도 뽑아낼 수 있긴 합니다만 라이노의 진입장벽 자체가 스케치업만큼 낮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옆에서 티칭할 사람이 있거나 그렇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커뮤니티가 없으면 라이노는 조금 배우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라이노를 한 4년 정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라이노를 처음에 진입을 했던 게 딱 이런 생각이었어요. 라이노를 사용하면 자아디드처럼 곡선면 형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곡선면을 설계를 하려면 제 생각도 한 4차원 정도로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저는 2차원에서 3차원 정도만 머물고 있다 보니까 항상 박스 형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거면 그냥 스케치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곡선 형태나 뭐 이런 형태로 하고 패브리케이션까지 뽑아낸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까지 진행하고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 된 거를 이렇게 도면화까지 시킨다. 이런 거를 하는 건 정말로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라이노의 그래스호퍼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작업에서는 그냥 스케치업에서도 모두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공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연님의 질문입니다.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루비 추천해 주세요. 네, 이거 루비 추천은 제 유튜브 채널 쪼엠에서 이제 몇 가지가 올라가 있고 제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 강의에도 제가 보여드린 레티스 메이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루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한번 잘 적어 가세요. JHS 파워바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소개드리는 루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한 20개 정도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로테이트도 할 수 있고 면도 정리할 수 있고 라인을 튜브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JHS 파워바만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다운받아서 실행하시고 그거 활용 영상도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30분짜리 한번 보셔도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워가시는 걸로 배워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했던 레티스 메이커까지 이렇게 2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한나 님이 또 해주신 게 원격지에 있는 설계자와 같은 화면을 보면서 협업하면서 실시간으로 도면을 설계 및 수정하는 기능도 지원이 아직은 안 됩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스케치업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팀뷰어 같은 거로 화면 뷰어를 해서 뭐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크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을 올린 다음에 뭐 그분이 똑같은 파일을 연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원드라이브 크라우드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요. 저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이렇게 2개를 하고 팀원과 같이 한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업한 파일을 거기에 올려두고 그 수정된 시간만 제대로 확인을 해준다면 다른 작업자 혹은 제가 다른 컴퓨터 환경에서도 그 파일을 열면 되니까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케치업 관련 통합 공간 디자인 관련 이슈 해결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전승호 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슈 해결 노하우가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스케치업 할 때 튕기거나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통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프로파일만 정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2번째로는 태그, 레이어라고 하는 스케치업에서는 레이어를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 정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구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혹은 사람들을 배치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나무를 많이 배치를 했어요. 이런 것도 태그를 다 지정을 해두셔서 뭐 tree, furniture, 뭐 people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할 땐 얘네들 꺼주시면 좋죠. 켜져 있으면 데이터가 계속 이제 누적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스케치업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태그 정리 잘하기, 그리고 한 번씩 퍼지,
Statistics에 들어가시면 퍼지라고 있습니다. 퍼지 기능도 이런 더미 데이터들을 정리해 주니까 정기적으로 해주시면서 데이터를 낮춰주시고요. 특히 이 스케치업 2021 버전부터는 20 버전과 다르게 20 버전이 만약에 100MB였으면 파일이 21 버전에선 같은 파일을 저장을 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스케치업 내에서 자체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2021 상위 버전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이슈 해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주홍님의 질문입니다. 스케치업 솔루션의 잠재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솔루션은 잠재력을 빠르고 정확하게는 이게 저는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이 쉽다라는 것도 이제 약간 그 통설처럼 있거든요. 쉬워요. 저도 이제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배우고 했을 때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띄엄띄엄 뭔가 배웠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 선배, 뭐 후배를 통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웠거나 아니면 뭐 단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경우에는 이런 아까 제가 세미나에서 총 나왔던 내용들이 단계별로 이제 그 저장이 되지 않아서 뭔가 조금 애매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제가 한 파일을 열었는데 이 모델링들이 하나도 그룹이 돼 있지 않아서 모두 다 터져 있는 상황들도 정말로 있습니다. 그분은 스케치업을 할 수는 있죠. 모델링을 할 수는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룹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스케치업은 정말로 이 기초 다지기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스케치업 사용 설명서 강의도 좋고 혹은 뭐 책을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오프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뭐 제가 지금은 당장은 진행하지 않지만 뭐 만약에 미래에 진행한다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의 클래스를 한번 거기엔 투자를 한번 하셔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조국현님이 역시 생각하던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주영선님의 스케치업에 활용되고 있는 AI 혹은 생성형 AI 기술이 있는지 여부와 어느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없다면 탑재 계획. 스케치업 디퓨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스케치업에서 정식으로 나온 베타 버전인데 스케치업 디퓨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링을 하나 올리잖아요.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고 거기서 스케치업 디퓨전에서 설정 값들을 넣고 프롬프트를 타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에서 실제로 인테리어 실무자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 시안 잡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디자인을 통해서 뽑아내는 분들도 실제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투시돌 같은 경우에 저 지금 매핑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저런 씬들을 내보내서 뭐 시티뷰 뭐 포토 리얼리스틱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쭉 넣어요. 넣고 돌리면 실제로 정말 리얼리티가 높은 샷들을 뽑아냅니다. 분명 그걸로 뭔가 제대로 된 샷을 완성도 높은 샷을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면 더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어떤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냐,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의 발전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제 시간이 조금 좀 덜해서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고 위에 조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영님의 UI UX 디자인 분야 협업 툴로는 피그마, 어도비 X, 스케치 등이 있는데 타사 솔루션 대비 강점은 무엇이며 스케치업을 특화된 기능과 향후 모델의 방향성과 디자인 시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통한 연동 관련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스케치업 솔루션 국내 도입 사례와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점. 자, 스케치업 생성형 AI는 제가 스케치업 디퓨전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치업 콘솔이 하나 열려 있거든요. 그 루비 콘솔이라고 이제 프롬프트 창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뭐 여러분 원하시는 뭐 성형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능들을 계속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면을 다 잡은 것을 랜덤으로 뭐 헤이트를 50, 500 정도로 높여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5차 10 이상으로 나기에 랜덤으로 올려주는 루비 스크립트를 짜줘라고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쭉 뽑아줘요. 그리고 그런 걸 넣어보면서 에러 나는 구간들을 계속 GPT한테 알려주면 그걸 계속 수정해서 알려줍니다. 무조건 영어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콘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꽤 괜찮은 프롬프트를 뽑아냅니다. 결국 그게 루비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루비도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만들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이거 챗GPT 스케치업과 챗GPT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사 솔루션 대비 강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노와 스케치업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린 것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노는 이제 패브리케이션에 조금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하퍼를 이용해 그래서하퍼라는 추가 플러그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걸 바로 패브리케이션에 맞게 CAD까지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지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스케치업은 그런 기능은 조금 약합니다. 약하지만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 용어들은 다 적용해서 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미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패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 그래서하퍼 같은 기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스케치업은 다른 CAD 조한나님의 질문입니다. 스케치업은 다른 CAD 등의 프로그램과 달리 경량화가 되어 있어서 컴퓨터 리소스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최소 권장 구동 환경이 궁금합니다. 스케치업은 굉장히 저사양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저는 얼마나 저사양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은 모두 신품으로 구동을 한다면 외장 그래픽 카드도 딱히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업만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외장 그래픽 카드 비용만 줄여도 확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만으로 뭔가를 하는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특히 실무자분들, 특히 인테리어 건축이라면 렌더러도 같이 가야 돼요. 특히 엔스케이프, D5, 루미온, 트윈모션과 같은 GPU 렌더링,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렌더링을 사용하신다면 이 그래픽 카드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엔스케이프와 D5 정도는 지금 이제 중고 시장에도 나와 있는 RTX 2060 정도에도 지금 실행이 되고 엔스케이프는 조금 더 낮아서 1660 Ti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 사양이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더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거고요.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높아져서 지금 이제 한 3080 정도로 조금 높이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이트레이싱까지 영상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체크를 했고 알고 있습니다. D5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3060 정도는 맞춰주셔야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케치업 자체는 낮아요. 굉장히 CPU로만으로도 돌아가고 램도 한 16기가 정도로 하면 굉장히 쾌적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추가적으로 이제 붙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위에 시간이 조금 와서 엔스케이프 팁 좀 알려주세요. 고퀄로 가기 어렵네요. 박상현 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 유튜브 채널 쪼엠에 가보시면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채널 쪼엠에 이제 네이버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네이버 카페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에 엔스케이프 팁들과 스케치업 팁들을 많이 저장을 해두고 다른 유저분들도 굉장히 5,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기서 팁을 많이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도 이제 영상으로 제가 쭈엠이란 유튜브 채널로 제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엔스케이프 관련된 것들만 골라서 한번 쭉 보시면 내부 투시도든 외부 투시도든 그런 팁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또 배워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딱 두 분만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답변 못 드린 분들은 제가 추후에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윤주님, 스케치업이 곡선 모델링 어렵게 느껴지는데 곡선 모델링 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룹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가구 모델링. 자, 가구 모델링 같은 경우 특히 소파 이런 거는 커비 로프트라는 룹이가 하나 있습니다. 커비 로프트, 소프, 스킨 이런 거 두 개 조금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선면도 조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면들을 이어주는 루비들도 굉장히 뭐 여러 개 많긴 해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뭐 그 면, 보통 선을 들고 왔을 때 깨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이어주는 웰드, 슈퍼 웰드라는 기능도 있고요. 이 슈퍼 웰드는 JHS 파워바에 들어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푸시풀 뭐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거나 튜브 형태는 JHS 파워바의 튜브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도 한데 보통 곡선면은 컬비 로프트로 굉장히 많이 변환이 되기도 하고 뭔가 쫙 폈을 때 뭔가 박스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굽혀진 거라면 쉐입 밴더라는 좋은 루비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Ray가 쑥달이 어렵지만 enscape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넘어가면 렌더링 퀄리티를 더 올리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enscape로 V-Ray만큼의 퀄리티를 뽑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이근호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스페이스실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이제 20년도, 21년도에는 V-Ray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V-Ray를 굉장히 많이 팠다가 이제 enscape를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enscape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변환기에 있었던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enscape를 V-Ray처럼 찍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접근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 V-Ray에 했던 설정 값들을 어떻게 하면 enscape에서 쓸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렌더링에 가지고 있는 용어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조절하는 게 뭐 V-Ray는 굉장히 많고 아날로그 기계처럼 우리 쓰는 갤럭시 핸드폰처럼 굉장히 기능은 많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혹은 enscape는 아이폰으로도 비교되는데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는데 더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비견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V-Ray에서 했던 이런 라이팅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enscape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라이팅들을 조절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HDRR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선라이트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얼티피셜 라이트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조도로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라이팅들은 어떤 식으로 단계별 라이팅 조절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차근차근 V-Ray를 조금 많이 쓰셨다면 엔스로 넘어오실 때 이 V-Ray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변환하면서 이게 뭐지? 엔스에서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씬을 뽑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씬을 잘 찍은 사람들 씬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방법이니까 또 추천드리고요. enscape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강의 또 이제 레터스의 enscape 사용 설명서라는 기본편, 심화편 그리고 sketchup with enscape라는 책이 있어요. 네, 개정판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봐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했고요. 질문들을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모두 다 답변을 못 해드린 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채널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꼭 해드릴 테니까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카페나 뭐 enscape 클라우드 네이버 카페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쪼엠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팔로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꼭 한번 해주시면 이제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여기까지 스페이스실의 최주영이자 쭈햄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